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오늘은 이 책을 살펴볼 텐데요. 어,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장악력, 영향력이 점차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기업과 같이 그 플랫폼 내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사용자와 노동자들을 중개하는 그런 포지션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고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있는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을 꿈꾸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서 이 플랫폼 기업의 가치 설정, 그다음에 방향 설정 같은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문형 노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매칭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디지털 노동 중개를 제공한다. 단순한 매칭 역할이 아니라는 것. 엄격하게 관리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긱 경제 운영자들은 그들의 노동자를 긴밀하게 통제하면서 전체 거래를 적극적으로 형성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긱 경제는 플랫폼 기업이 영리한 알고리즘과 정교한 등급 평가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수요와 노동자 공급을 더 빠르게 매칭해 줌으로써 그렇지 않았으면 날아가 버렸을 사업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어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빠른 매칭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에 규제 차익 거래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며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비록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언어를 구사하지만 기술에 의존해 자신들의 노동자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구식 사용자처럼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긱 경제 사업 모델의 핵심은 노동법이다. 아니 오히려 노동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요 변동의 위험뿐만 아니라 자산, 보수, 보험과 세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개인 기업가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어두운 면, 밝은 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밝은 면을 먼저 보자면 이렇습니다. 2011년 5월에 뉴욕시에서 우버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음주 관련 충돌 사고는 25%에서 35% 감소했다. 북미에서의 자동차 공유에 대한 2010년 연구는 공유 차량 한 대당 9대에서 10세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환경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해 장시간 도로 위에서 있어야 했고 자신의 노동 패턴을 결정할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생활임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집에 가져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영국의 왕립인력개발원의 조사입니다. 기경제 노동자들의 재무적 회복 탄력성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 중 절반 가까이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을 잃는다면 주요 청구서나 생활비를 밀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이하거나 최대 2달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에 모두 진실이 있는 거죠. 긱 노동은 하나의 동질적인 범주로 생각할 수 없다. 긱 노동도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성질이 다르면 노동자 경험도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독립적인 노동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대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가정에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 정도의 느낌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임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뭐 4대 보험이라던가 뭐 안정적인 현금흐름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깔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불안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감원 이설로 이제 대중들을 현혹시킨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플랫폼 기업의 사업 모델에는 진정으로 파괴적이거나 혁신적인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본질에 있어서는 그 기업들이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학자인 크리스텐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버를 진정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적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포장하고 노동자에게는 프리랜서 사업자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든가 공유정신 따위의 애매한 생각에 속아서는 안 된다. 기경제도 돈벌이 사업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라 오코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 경제보다 나를 더 움찔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협력적 경제다. 이제 현실을 보면 이런 거죠. 노동자는 고용되지 않고 유니폼을 지급받지 않는다. 대신에 탑승되고 장비팩을 사는 것이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아무도 해고되지 않는다. 그냥 통보가 이루어질 뿐이다. 서비스 제공 표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당사는 기아와의 공급자 협약을 해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히 중계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평판 시스템은 지옥에서 온 상사다. 언제든지 충동적으로 당신을 해고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항의도 할 수 없는 변덕스럽고 성질이 고약하며 설명할 수 없는 관리자인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는 파놉테스처럼 각 노동자 위로 끊임없이 맴도는 등급평가 알고리즘이 주문형 노동의 거의 모든 측면을 형성한다. 노동자가 일거리를 위한 입찰에서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되거나 고객이 다양한 노동자들의 프로필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등급평가 알고리즘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배달 서비스는 시간의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통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고서는 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요새 이제 과속을 하고 교통 규칙을 어기고 있는데, 뭐 1차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지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구조적으로 그들이 과속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닌가는 사실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획 서비스들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공급에 둔감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거리를 놓고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경쟁하게 되면 임금이 낮아질 뿐더러 이제 일례로 업워크라는 회사에서는 노동자 중 4분의 3 이상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일제로 일하더라도 월 소득 750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동자는 특정한 고객들을 위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마치 1990년대에 영국의 버거킹 지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버거를 뒤집거나 또는 계산대 앞에서 주문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상기시킵니다. 가솔린이나 감가상가 또는 보험 등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공제하게 되면은 이제 우버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시간당 임금은 급격하게 떨어지며 종전 최저임금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일종의 어떤 자유 노동자 혹은 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분류를 하고 그들이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도시나 지역에 처음 진출할 때는 노동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관대한 임금과 보조금을 주다가 결국 몇 개월 후에 이용 요금은 낮추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업워크의 평생 청구 전략에서는 노동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감소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라고 업워크의 시스템은 노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장만할 수 있도록 대출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 신용 등급이 낮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출, 자동차 과대평가, 높은 이자율 부과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문가들이 약탈적 대출이라고 분류한 특징들이 드러났습니다. 운임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우버가 가져갈 몫이 커지자 노동자들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제 처음에 진출할 때는 좀 관대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대출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왁구를 마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수료도 이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자 이제 운임은 또 이제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혁신, 뭐 기업가 정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혁신을 이룩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적고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노동 형태를 반복하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기업가 정신과 마찬가지로 혁신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누가 러다이트로 보이고 싶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경제 노동이 얼마나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플랫폼 기반 노동에 전혀 새로운 점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플랫폼 기업의 주문형 경제의 혁신 주장들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위험이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개별 노동자들로 급격하게 이동한다는 점이죠. 또 이제 외준 노동자들이 간헐적인 고용과 낮은 임금에 문제에 직면했던 것은 기계가 그들을 대체해서가 아니라 기계가 그들을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값싼 노동자들의 대규모 풀에 즉각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중심인 이 사업 모델은 그래서 혁신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혁신에 투자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벨라 카민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일한 혁신은 전화하셨죠? 손님 방식에서 앱에서 부르셨죠? 손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뿐이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분류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지만 엄격히 통제받는 종속적인 노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엄격히 통제받는 실제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파괴적 혁신이 법을 위반한다는 의미의 실리콘밸리식 줄임말이 된 이상 이제 파괴적 혁신가를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공유경제가 평평한 경기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주문형 노동을 기존 노동법 규칙의 적용 범위 안으로 다시 가져오는 간단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배달 기사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도 그들이 독립계약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페덱스에 대한 이제 판결 중 하나인데요. 2014년에 법원은 배달 기사들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페덱스는 뭐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플랫폼 기업들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배달 기사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그들이 독립계약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판결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런던에서 이제 2016년에 있었던 이제 판결인데요. 우버 운전자들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명백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우버와 운전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로 인해 운전자들은 승객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의 사업의 일환으로 우버를 위해 개인적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우리 심판소는 결론 내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종속이 돼가지고 플랫폼 기업이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제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과업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자신의 급여를 정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누가 수행할 것인지를 완전히 통제하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상황일 때만 노무 수행자 자신이 사용자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의 보호 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 플랫폼 기업이 요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과업의 건당 고정 가격을 지정하는 등 급여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노동자가 이익을 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 제공에 드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단골 고객 외에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플랫폼으로 돈을 돌리는 동네 배관공을 상상해보자. 노무 수행자들에게 일을 구할 기회만 단순히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경우라면 사용자 기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 배관공 자신이며 따라서 세금과 보험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도 그다. 진정한 기업가로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주문형 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 범위 안으로 포함시켜야 공평한 경쟁의 장을 회복할 수 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들의 주문형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5장까지만 제가 좀 살펴봤고요. 이 책의 6장 그리고 끝에는 이제 옹기니의 어떤 이제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